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하대학교 인문논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도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선 인하대학교에서 논술 관련 전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전형을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고요. 둘째로는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구체적으로 2014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인하대학교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술 관련 전형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논술고사를 2번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주요 대학은 대개 수능 전에 한 번, 아니면 수능 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밖에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데에 비해서 인하대학교는 수능 전에 한 번, 수시 1차, 그리고 수능 후에 한 번, 수시 2차 논술고사 해서 총 2번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2번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시 1차와 수시 2차가 난이도와 유형은 같지만 전형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시 1차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시 2차의 가장 큰 특징은 논술 성적이 70%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시 1차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수시 2차에서는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작하시겠지만 수능 성적이 조금 불안하다 하는 친구들은 수시 1차에 도전해 보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학생부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수시 2차에 지원을 해보면 좋겠죠. 참고 삼아 경쟁률을 보여드리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요. 수시 1차가 작년에 19대 1, 또 수시 2차가 결시생을 제외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18.5대 1이었습니다. 수시 1차와 2차가 경쟁률이 거의 비슷했죠. 그렇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걸려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2차 논술고사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모든 학과 그리고 간호학과는 2개 합 6등급 이내 혹은 100분이 155 이상으로 걸려 있습니다. 6등급 이내가 안 되더라도 100분이 150 이상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인하대학교 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은 성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태물리학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높게 잡혀 있어서요. 2개 합 4등급 이내 혹은 100분이 170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학생부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작년에 합격자들의 학생부 평균을 보면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요. 2등급 중간에서 후반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관련 날짜를 말씀드리면요. 수능 전에 한 번, 수능 후에 한 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수능 전에 실시하는 수시 1차의 경우 10월 6일입니다. 수능과 한 달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원하시고요. 시험 보고 나서 남은 한 달 동안 수능 준비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수시 2차의 경우는 수능 이후에 열흘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또 수시 2차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요. 인하대학교는 수시 1차, 2차 동시 지원이기 때문에 9월 초 전까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지원서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 얘기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표 하나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120분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죠. 인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제는요, 크게 3개가 나오는데 요약형 논제 하나, 논술형 논제 하나, 그리고 수치자료 분석형 논제 하나가 나옵니다. 답안 길이를 살펴보면 요약형 논제는 300자 내외, 논술형 논제는 800자 내외, 그리고 수치자료 분석형은 600자 내외입니다.
인하대학교 논술 시험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하기가 쉽다입니다. 왜 준비하기가 쉬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첫째는 인하대학교에서는 논술고사를 창의력이나 배경 지식을 크게 요구하지 않고요. 이해력, 표현력, 논리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력, 표현력, 논리력은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면 갖추었을 수준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재작년, 작년 문제가 올해 문제와 모두 유형이 같습니다. 또 올해 실시한 모의논술 역시 올해 실시될 본시험 유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예측 가능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인하대학교는 해설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설 자료를 보시면 일반적인 논제나 제시문 해설뿐만이 아니라 예시 답안도 나와 있고요. 또 매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하나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 내에서 혹은 학생 스스로 그 해설 자료만 보더라도 본인의 답안이 어떤 식으로 평가될지,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할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의 난이도 측면에서도 인하대학교는 준비하기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표로 보여드렸듯이 모두 3개의 유형의 논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유형은요,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이 출제하고 있는 유형이지만 각각의 유형에서 인하대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출제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약형의 경우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비교 유형으로 문제를 내는 데에 비해서 비교형보다 훨씬 더 기본 유형인 요약형, 그것도 하나의 제시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요약형으로 인하대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영어 제시문이나 수리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치 자료가 제시되는 유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역시 표나 그래프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가 관건이지 수학 시간에 배운 수학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또한 서술형 문제의 경우는 제시문이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인하대학교는 제시문도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하거나 아니면 교과서 수준으로 어휘나 문장 구조를 모두 출제본부 안에서 쉽게 고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한두 번 읽어서 이해될 만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답안 길이와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가장 긴 논술형이 답안이 800자 내외입니다. 최근에 몇몇 대학은 답안 길이를 1000자나 1300자, 1400자까지 늘리기도 했는데요. 인하대학은 제일 긴 답안이 800자 내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데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소하지만 그래도 어떤 수험생들에겐 중요할 만한 사항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연필이나 지우개, 수정액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죠. 자,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인하대학교에서는 제시문의 수준이 높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교과서에서 제시문을 발췌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인하대 모의논술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째 제시문이 요약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첫째 제시문은 전체적으로 분배 정의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분배를 할 때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바로 교과서에서 그 대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온 제시문이었습니다. 도덕교과서에 분배 정의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술문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림으로도 구체적인 분배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시문은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 바로 집중, 선택과 집중의 전략 때문이었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 역시 구체적인 사실들은 경제교과서의 읽기 자료에서 대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른 제시문은요,
분배 정의 하면 자주 언급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롤스죠. 바로 롤스의 분배 정의에 관한 내용을 제시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 역시 출제본부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바로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서였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에 관한 내용도 제시문으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역시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을 출제본부에서 활용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제시문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읽으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모의논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항별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얘기하기에 앞서 모든 답안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부분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원고지 사용법입니다. 여러분이 쓰신 답안은 채점위원이 읽게 되죠.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글을 읽게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다른 사람이 글을 읽었을 때요, 그 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글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300~400자 넘어가는 긴 글의 경우에는 문단을 제대로 나눠주는 것이 그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단을 머릿속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단 나눔에 있어서 특별히 원고지 사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단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느냐, 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규칙은요, 문단이 처음 시작할 때 첫 줄에 첫 칸은 반드시 띄워준다. 답안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줄에 첫 칸은 모두 채워줘야 한다. 입니다. 보고 계시는 답안은 이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죠. 바로 이 세 부분에서 한 칸씩 띄워줬습니다. 이 답안을 쓴 친구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윗줄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한 칸씩을 비워둔 거죠. 하지만 원고지 사용법을 여러분이 지키시려면 띄어쓰기 해야 하는 자리라도 모두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답안의 경우는 왼쪽으로 한 칸씩 모두 당겨 썼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수정보드를 보시면요. 그 중에서도 문단 나눔에 관한 거 보여드릴게요. 답안을 다 썼는데 마지막으로 검토를 할 때 여기서 문단을 나눴어야 되는데 안 나눴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바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층계 모양으로 그어주면 되죠. 반대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 이었어야 되는데 문단을 나눠버렸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어질 부분을 바로 이어질 곳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키워드를 쓰시고 또 원고지 사용법을 지켜서 적절하게 문단 나눔을 표현해주자. 이것이 원고지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구 써도 되나? 이런 부분인데요. 당연히 극구 써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극구 쓰실 때는 빨강색이나 파란색처럼 색깔펜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답안을 쓰시던 그 필기구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약형 논제 보실까요? 인하대학교 요약형 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를 요약하라. 왜냐하면 하나의 제시문만 요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제가 간단한 거죠. 요약형 논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죠. 잘 읽고 잘 쓰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모의논술에서 요약형 대상 제시문은 이제 A4 용지 한 면 정도 분량입니다. 대개는 그 정도의 분량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글이 제시되었고요. 이 글의 주요 핵심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부분은 바로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분배 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기준들은 어떤 것이 있나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기준들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제시문이었죠. 인하대학교 요약형 답안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빨간 줄이 그어 있는 부분입니다. 논평식 서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평식 서술이라는 것은 뒤에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제시문과는 뭐뭐라고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제시문과 거리를 두고 제시문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왜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하대학교는 하나의 제시문만 요약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쓰실 때 마치 자신이 그 제시문의 저자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제시문의 내용만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답안 잘 보이시나요? 앞부분을 보시면 제시문 가에서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쭉쭉쭉 이어나가다가 셋째 줄 보시면요.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제시문과 거리를 두고 논평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앞부분, 뒷부분을 다 빼버리시고요.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문의 내용만 요약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 이 답안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답안에서 지적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단 나머지 줄에 첫 칸은 모두 채워넣어야 하는데 이 학생은 띄어쓰기 하는 자리고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로 빨간 줄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약 대상이 되었던 제시문은 앞부분은 분배 정의가 왜 필요한가 필요성을 얘기한 부분, 뒷부분은 구체적인 조건이 어떤 것이 있나 설명한 부분이었는데요. 요약형 답안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부분에 얼만큼의 분량을 배분할 것인가입니다. 이 제시문의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의 비중을 두고 요약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답안은 3분의 1도 안 되는 분량 안에 앞부분의 내용을 모두 압축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뒷부분엔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고요. 앞부분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약형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어느 부분은 좀 상세하게 요약하고 어느 부분은 짧게 요약해도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답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구체적 기준이 지켜질 때 정의로운 사회라고 제시문가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빨간 밑줄 그어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논평식 서술, 아까 거리를 두고 글을 쓴 방식, 논평식 서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시문에 안 나온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약형은 당연하지만 제시문에 나온 얘기만 담아야 되겠죠. 또 요약형 답안을 작성하실 때 형식상의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자면요. 보이는 답안은 지금 여기 계속 문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자 내외의 답안은 결코 긴 답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문단으로 작성해도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단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문단이 바뀔 때마다 많은 글자 수를 써버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답안이 되겠죠. 해서 한 문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요약형 답안은 300자 내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휘나 문장에 유의를 해서 쓴다면요. 첫 줄만 읽어보면 이런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경쟁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되도록이면 한 문장에 하나의 생각을 담는다는 생각으로 문장을 간결하게 쓰시고요. 어휘도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요약형 답안은 모두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논술형 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형 논제는 유형이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정도죠. 견해가 명확한가, 주장이 일관되게 들어있는가, 또 근거와 설득력이 있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런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인하대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보시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앞에 일반적인 설명하는 부분, 둘째,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는 크게 입장을 몇 가지 주고 그러니까 답안이 가야 할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이 선택한 입장을 옹호하는
식인데요. 다음 부분에서는 어떤 선택지들이 제시되어 있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건 부분은요. 이 답안을 쓸 때 어떤 내용을 답안 안에 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을 지켜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인하대학교는 계속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미리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답안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또 얼만큼의 범위까지 답안에 담아야 하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만 제시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또 제시된 조건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장 선택형으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요. 이런 논술형 문제가 매우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제한된 예산으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셨던 제시문들은요. 대개 분배 정의의 실현에 관한 제시문들이었죠. 그런 추상적인 주제가 제시문들에서는 드러나지만 이 문제가 실려있는 논제 부분에서는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이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논제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제에 비해서는 답안을 쓰기가 쉬울 겁니다. 작년에는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한번 보실까요? 작년 모의논술 때는 같은 과목이라고 해도 대학교에서는 여러 개의 강좌, 서로 다른 성격의 강좌가 개설되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 예를 들면 눈높이형 강좌가 하나 있고 키높이형 강좌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강좌를 선택해서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눈높이형 강좌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키높이형 강좌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읽어보시면 눈높이형 강좌란 이런 거구나. 키높이형 강좌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아시게 되고 그 중에서 본인의 답안을 쓸 때 이제 좀 더 할 말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쓰시면 좋겠죠. 작년 수시 2차 때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할 때 직업을 선택할 텐데 직업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최우선 요소로 삼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요소를 최우선 요소로 삼겠냐 아니면 비경제적 요소. 그러면 비경제적 요소가 뭐지? 궁금할 수 있죠? 아래 설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유, 즐거움, 보람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죠. 역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직업 선택의 문제. 또 작년 1차 때는요. 대학교 안에서 벤처 기업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그 기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 첨단 기술형이 있고 적정 기술형이 있습니다. 역시 아래의 설명을 읽어보면 어떤 방향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첨단 기술형이라고 한다면 신기술을 선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적정 기술형이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적정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있는 기술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그동안 첨단 기술에 소외됐던 계층이나 계급에 널리 보급한다. 이런 방향이 적정 기술형입니다.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떤 걸 택할까? 대학 안에서의 벤처 기업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역시 인하대학교 논술형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2014학년도 모의논술로 다시 돌아오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이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때 지키셔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담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눈으로 보기엔 좀 많아 보이시죠? 하지만 이 중에서 1번과 4번 조건은 대개의 논술형 답안을 쓸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하대학교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긴 답안이 800자 내외, 즉 이 논술형 문제가 800자 내외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인데요. 이처럼 답안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쓰다 보면 800자 안에 별로 남는 분량이 없어요. 그래서 앞뒤를 떼버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써야 하는 내용만 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4번에 나와 있는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는 요약형 논제도 마찬가지고 논술형 논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른 대학교의 논술형 답안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되는 조건을 뺀다면요. 결국은 이 문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2번과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조건만 우선 살펴보시면요.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혀라 이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밝히지 않고 중간이나 글의 끝부분에서 밝혔다. 그러면 감점될 수 있겠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해라.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논거를 작성하라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논거의 개수는 두 가지로 제시해라. 논거의 개수는 두 개로 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만약 논거를 4개나 적었다.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정된 분량 안에 논거를 4개나 적었다는 것은 각각의 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거 2가지만 선택해서 하나의 논거당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죠. 또 이런 조건이 있네요. 제시문 2개 이상을 활용할 것. 총 제시문이 5개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개의 제시문은 요약 대상이었어요. 나머지 4개를 논거를 쓸 때 활용하라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역시 감점당할 수가 있죠. 제시문을 되도록 골고루 활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런 게 있네요.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것. 반론과 재반론을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죠. 반론과 재반론을 포함시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만 쭉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 생각까지 다 생각해 봤는데 역시 이 주장이 옳아 하고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반론과 재반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반론과 재반론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감점이 될 수 있겠죠.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건은 여러분이 답안을 쓰실 때 지켜야 할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내면서 어떤 식의 답안을 쓰기를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하나가 모두 채점 기준으로 그대로 바뀌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조건을 꼼꼼하게 읽는다면 답안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실제 답안 오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빨간 밑줄이 그어진 부분입니다. 인하대학교의 논술형 논제가 제시문에 필요한 힌트들이 다 들어있어서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는 하지만요. 그런 만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제시문의 사례를 쭉 나열하는 것으로만 답안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논제에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번 문제의 경우 분배 정의에 관한 제시문이 여러 개 나왔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도 있었고 롤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나 롤스의 내용만 쭉 답안에 썼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다뤘어야 할 대학교에서의 장학금 지급 문제라는 구체적인 상황과 제시문의 내용은 별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이렇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는 답안이 되겠죠.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안 사례가 잘 보이시죠? 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주장을 첫 문장에 밝혔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지켰는데요.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요. 개인은 태어날 때 자신의 상황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부의 분배로 인해 소득의 격차가 생겨났는데 이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집중을 막아서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매우 일반적인 내용,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축약하다시피 적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내세워서 해서 쭉 둘째 문장부터 상당히 많은 답안의 부분이
모두 제시문 내용 요약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어떤 입장을 택했다면 이 입장 중심으로 글을 써야 하고요. 제시문은 자신의 논의를 전개시킬 때 적절하게 끌어다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롤스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도 좀 짧게 줄이면서 그 내용이 본인이 선택한 입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죠. 결국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논제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답안은 그렇지 못하고 제시문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 요약하거나 설명하는 것 중심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별로 좋은 답안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요약형 답안이나 논술형 답안이나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문장을 명확하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앞뒤가 꼬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장을 간략하게 간결하게 쓰시면서 주어와 수어가 잘 호응되는지 또 문장의 의미는 쉽게 파악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문장을 쓰셔야겠죠. 보여드리는 답안의 첫 문장을 읽어보면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장학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문장.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번 끊어졌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문장을 이었어요. 여러분은 한 가지 생각을 문장 하나에 담는다. 한 문장에 담는다. 반대로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생각만 담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유의하시고요. 문장을 되도록이면 짧게 끊어서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제시되는 수치자료 분석형 문제입니다. 이 수치자료 분석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공식을 동원해야 하는 수리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여학생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인하대학교가 약간 독특한 유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지식을 동원해서 표를 해석하라는 식이 아니라 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나까지만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차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자료 분석형의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표나 그래프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또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답안에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해야 한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문제를 한번 보죠. 인하대학교 수치자료 분석형 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앞부분 그리고 뒤에 제 진술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 유형은 몇 년 동안 똑같이 유지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가불병정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시오. 무엇을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표나 그래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 진술은요. 앞에 나온 것처럼 모두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가 틀렸나, 옳은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옳은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동원해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유형은 굉장히 간단하죠. 뒤에 어떤 자료가 제시되어 있나 한번 보실까요? 표 1.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표 2.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표 3. 가임 여성인구. 표 4. 성별 사망자 수, 사망률. 이렇게 4개의 표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풀어볼까요? 갑을 한번 보시죠.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수치자료 분석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첫 단계에는 이런 식으로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진술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나요? 2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쉼표로 구분되어 있네요.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이 2가지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요. 표가 4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표 중에서 어떤 표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진술을 증명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출생아 수에 관한 것이었으니까 표 2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4개의 줄 중에선 어떤 줄을 봐야 할까요? 제일 첫째 줄, 개를 보셔야죠. 왜냐하면 첫째 하수, 둘째 하수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고요. 출생아 수라고 진술했으니까 개를 보셔야죠.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어떤 수치를 보시면 될까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그리고 2008년, 2011년 사이 두 구간을 모두 보시면 되겠죠. 둘째로 증명해야 될 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요. 바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로 넘어오시면요. 역시 개를 보셔야겠죠. 첫째와 둘째와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에 증가율을 구하셔야 돼요. 나와 있는 수치는 증가율을 구하는데 재료가 됩니다. 증가율이란 말 안에는 비율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 비율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수치가 제시되죠. 기준되는 수치가 있고 그에 대해서 표현해줘야 할 수치가 있죠.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의 증가율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기준되는 수치가 분모로 가고 표현해야 할 수치가 분자로 오면 되겠죠. 기준은 바로 출발점입니다. 2005년의 수치 432. 그리고 위에 분자로 가야 할 수치는 462에서 431을 빼주면 그 차이가 분자로 가면 되겠죠. 물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분모를 432로 그대로 두고 분자는 462를 그대로 써도 돼요. 다만 조심하실 것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갈 때 하나의 조합 방식을 적용했다면 똑같은 방식을 2008년에서 2011년 갈 때까지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답안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시 답안에서 값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번 보시죠. 값의 주장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값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옮겨 쓰실 필요는 없고요. 값의 주장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나를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표 안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출생아 수는 연도별로 432, 462, 470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단위를 붙여주셔야 되죠. 1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하면 앞부분은 이제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증가율에 관한 부분. 증가율을 증가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증가속도는 이렇게 아까 보신 분수가 표현되어 있네요. 432분의 30. 또 뒷부분은 462분의 8. 이렇게 표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6.9%, 1.7% 이렇게 나눗셈을 다 해서 결과를 보여주셔도 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표의 수치를 어떻게 활용했나, 어떻게 조합을 했나, 더했나, 뺐나, 곱했나, 나눴나 이 과정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은 간략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수치자료 분석형을 풀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계산 과정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각 표에 단위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표를 보실 때는. 그리고 때로는 각 주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작년 모의논술에 나왔던 표 하나 보여드리면요. 학교 급별 사교육 현황이라고 해서 사교육에 관한 수치가 제시된 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각주를 보시면요. 월평균 수치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만약 이 부분을 못 봤다면 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시간이 도대체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을 한 건지 아니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계산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각주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얻으셔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표의 단위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경우는 시간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만원, 어떤 경우는 퍼센트일 때도 있죠. 표마다 단위가 다르죠. 이 경우에는 100만 명이라는 단위였고요. 또 이런 표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표 중에서 단위가 없는 대신에 한쪽이 모두 100으로 표현된 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제조업이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치를 표현한 거다. 상대적인 수치를 표현한 거죠. 또 비슷하게 역시 100으로 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수치를 표현한 경우죠. 역시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표에 담겨있는 수치가
실제 값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도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논술 준비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는 시험장에서 하셔야 하는 활동 이외에 마무리 작업도 하셔야 되는 거죠. 논제 분석하고 제시문 분석하고 답안 개요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답안을 작성한 후에 검토하는 것. 이건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하실 활동이죠. 실제로 시험장에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쭉 이 과정을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는 요 3과정을 추가로 해봅니다.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상세하게 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설 자료를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쓴 답안이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판단을 하고 답안을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또 수정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 메모를 두신 다음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연습할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해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인하대를 지원하는 친구 1명하고 둘이 이제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는 서로 답안을 바꿔서 해설자료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대로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서로 답안을 교환하면서 이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 부분이 감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자신의 답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지만요. 다른 사람의 답안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쓴 답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사진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입시에 관련된 팝업 창이 뜨고요.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또 입시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입시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바로 기출문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가 다 올라가 있고 해설자료도 올라가 있고요. 특히 해마다 봄에 실시되는 모의논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답안처럼 그 실제 학생들이 쓴 답안에 대해서 출제위원들이 모두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또 우수한 답안도 선정해놨고 아쉬운 답안은 왜 아쉬운가, 어떤 점이 아쉬운가, 그리고 총평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학생들이 이 논제를 풀 때 어떤 그 오류들을 많이 범하더라.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출제위원 입장에서 쭉 나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특히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얻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 꼭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